이번 시간에는 소방안전관리론, 소화용수 설비와 소화활동 설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화용수 설비와 두 번째로 소화활동 설비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소화용수 설비입니다. 네, 소화용수 설비 첫 번째는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인데요.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일정한 구경에 수도배관에 소화전을 설치하여 소화활동상 소방차가 화재 발생 지역에 도착하였을 경우 부족한 소화용수를 수도배관에 연결된 소화전을 통하여 소방차에 수온을 공급함으로써 지속적인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설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방차에 물이 부족할 경우가 있겠죠. 소화 활동을 하다 보면 소방차에 물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소화 용수를 다시 소방차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설비인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입니다. 상수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상수도로 쓰고 있는 용수인데 이게 소화 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구성 요소로는요. 제수 밸브죠. 물을 제어하는 그런 밸브가 되겠고요. 상수도 소화전, 배관 등이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요. 소화전 밸브, 호수 접결구를 개방한 후에 소방차의 호수를 접속하고 상부의 개방 밸브, 제수 밸브죠. 개방 밸브를 개방함으로써 소방차의 수온을 공급하는 그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네, 설치 기준은요. 호칭 지름이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에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상수도 소화용수의 배관은 수도 배관은 75mm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연결하는 접속 장치를 통해서 소화전에 접속하는 게 100mm 이상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해야지 용이하게 우리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소방차에. 다음 소방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에 설치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방대상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제 그 소방차가 되겠죠. 소방차에서 물을 뿌리는데 부족하면 물을 채워야 되는데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를 써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140m 이하에 설치하는 것이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방법은요. 제수 밸브의 개방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소화전이 원활한 개폐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소화전 막의 적정한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소화용수 설비 두 번째는요. 소화수조 및 저수조입니다. 상수도 소화용수를 설치할 수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소화할 때 필요한 물을 항시 저장하기 위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물탱크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소화용수로서 소방차가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설비로서의 그런 구성 요소가 좀 필요하겠죠. 이걸 보면요. 소화수조가 먼저 있고요. 수조에 물이 항상 채워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채수구는 소방차의 소방호수와 접결되는 흡입구를 우리가 채수구라고 하고요. 흡수관 투입구는 소방차의 소방호수를 투입할 수 있는 투입구를 의미합니다. 채수구는 연결하는 흡입구고요. 그 다음에 흡수관 투입구는 이쪽에 그 소방호수를 투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압송수 장치는 모든 소화수조나 저수조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수온이 지면보다 4.5m를 초과해 4.5m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소방차의 힘으로 끌어올리기가 소방차에서도 물을 끌어올 수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약하기 때문에 펌프 등을 설치해서 소방차에 공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필요한 배관 등이 있겠죠. 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설치 대상은요. 상수도 소화용수를 설치해야 하는 소방 대상물에 75mm 이상의 상수도 배관이 설치되지 않아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소방 대상물입니다. 75mm 정도 되는 관이죠. 그 정도 관은 되어야만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로서의 용량을 충분히 물을 공급할 수 있다 해서 우리 75mm라는 그러한 상수도 배관을
상수도용 소화용수 설비의 기준으로 두었었는데요. 그렇지 않은 곳에는 이제 소화 수조나 저수조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흡수관 투입구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 변이 0.6m 이상, 직경 0.6m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소방차에서 나오는 그런 흡수관이죠.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흡수관이 그 안에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 규격 이상이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흡수관 투입구의 수량은 수온이 80톤, 8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1개 이상, 그 이외에는 2개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흡수관 투입구라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표시가 있는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설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수구는요.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 약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채수구의 수량은 이렇게 20세제곱미터 이상, 40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1개, 4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개, 그 다음에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배관은요, 구경이 65mm 이상 나사식 결합 금속구를 설치해야 되고요.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네, 설치 기준은요. 채수구 또는 흡수관 투입구는 소방차가 2m 이하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됩니다. 2m 이하. 그리고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저수량은 기준 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23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어야 된다는 게 되겠고요. 기준 면적은 아래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대상물이 1, 2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 면적이 7,500제곱미터고요. 그 밖의 소방 대상물은 12,5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면적으로 나누었을 때 그 수가 만일에 뭐 15,000제곱미터다라고 하면 기준 면적이 7,500제곱미터면 2가 되겠죠. 그럼 2에다가 20세제곱미터를 곱하면 40세제곱미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이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소시점이 나올 경우에는 절상해서요. 정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네,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와 소화수조에 대한 간단한 계략도인데요. 이렇습니다.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를 먼저 보시면요. 이런 일반 처음에는 상수도를 우리가 먹는 뭐 수돗물이라든지 이런 사용하는 물에 그런 배관이죠. 수도 배관에 기본적인 압력이 있습니다. 그 압력과 항상 공급되어지는 물이죠. 그걸 이렇게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로 활용을 해서 그 배관에서 이렇게 접결구를 통해서 소방차에 소화수를 공급받는 그런 구조가 바로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수도 배관이 75mm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소화수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소화수조가 4.5m 이하에 더 아래에 수온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펌프라든지 가압송수 장치를 설치해서 채수구를 통해서 소방차에 물을 공급받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소화수조가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일반 소화수조는 수조가 있어야 됩니다. 물탱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두 번째로 소화활동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화활동 설비. 소화활동 설비란 화재 시 소방대원이 소화 및 구급 활동을 하는데 사용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소화 활동에 필요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소방대원이. 그렇죠? 소화도 하고 인명을 구조하고 구급하는 활동에 필요한 그러한 설비들이 되겠고요. 그 종류는 연결송수관 설비. 화재 시 소방관이 소화하는 데 사용하죠. 연결살수 설비는 송수구로 공급된 소화수가 살수되어 소화하는데요. 이 연결살수 설비는 건물 내에 배관과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설비가 미리 갖춰졌고요. 송수구로 소방차가 연결을 하면 연결 살수되는 그러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연소방지 설비도 뭐 비슷한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 차이점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제연 설비는요, 연기를 효과적으로 배출, 희석, 제거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연기에 의해서 인명이나 뭐 재산의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것들을 이런 연기를 제어하는 그런 설비가 되겠고요. 역시 소화 활동에 필요한 그러한 연기 제어 설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피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비상 콘센트 설비입니다. 화재 시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비상전원 설비인데요. 누가 사용하느냐? 역시 소화활동 설비는 소방관, 소방대가 사용하는 설비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소방대가 사용하는 설비가 되겠죠. 그리고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요. 소방대 상호 간의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한 그러한 설비가 무선통신 보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방지 설비는요, 외부에서 송수하여 개방형 헤드로 살수해서 소화하는 설비를 연소방지 설비라고 합니다. 이 소화활동 설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 송수관 설비입니다. 먼저 소방대의 소화활동이 용이하도록 건물 내 배관을 미리 연결하여 지상에서 소방차가 송수구로 송수하고 각 층별로 설치된 방수구에서 소화수를 사용하여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옥내 소화전하고 비교해 보면요, 비교표를 보시면요, 개념은 옥내 소화전 설비는 관계자, 그러니까 일반인이 사용하는 겁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는요, 소방대가 화재 진압용으로 사용한다. 옥내 소화전은 초기 소화용, 연결 송수관은 본격 화재 진압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쓰느냐? 관계인 일반인이 쓰고요. 연결 송수관은 소방대가 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온은 옥내 소화전 설비는 설치해서 그 수원에서부터 저수조, 건물 내에 있는 저수조로부터 가압송수 장치에 의해서 이렇게 공급되어지고요. 연결 송수관 설비는 이제 높이가 10층 이하인 경우나 31m 미만인 경우에는 수온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압송수 장치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제 높이에 따라서는 좀 필요하다라는 게고요. 호수 및 노즐은 옥내 소화전은 상시 접결합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는 이렇게 기구함 내에 호수 및 노즐을 보관하고 있다가요. 소방관이 호수를 들고 가면 이제 시간도 지체되고 체력적인 소모도 좀 있겠죠. 그래서 연결 송수관 설비 우리 그 기구함 내에 보관해서 그 관을 그대로 방수구에 연결해서 본격적인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하는 용도로 쓰는 게 바로 연결 송수관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위치는 옥내 소화전 설비는 사용이 편리한 장소고요. 연결 송수관 설비는 계단이나 특별 피난 계단에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방대가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계단으로 비상시 계단으로 올라오겠죠. 계단에서 5m 이내에 있어야만 빠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단으로부터 5m 이내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또 구성 요소로는요, 송수구가 있고요. 송수구, 물을 공급해 주는 거죠. 방수구, 물이 나오는 그러한 기구죠. 그 다음에 방수기구와 함은 이러한 노즐이라든지 이런 방수구가 노즐과 이런 관창이 있는 것, 그림에서 보면 그렇고요.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배관이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설비 방식으로는요, 건식과 습식으로 나누는데요. 건식은 평상시 배관 내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층 이하인 경우에는 이렇게 평상시에 배관 내에 물이 없는 건식 방식을 쓰고요. 습식 방식은 31m 이상 또는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는 고가 수조에 의해서 항상 배관 내에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식 방식과 습식 방식의 차이는 배관 내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건물의 규모가 고층이냐, 10층 이상의 건물이냐, 이하의 건물이냐, 11층 이상의 건물이냐라는 걸로 기준을 나누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연결 살수 설비입니다. 소화 활동 설비 중 그 두 번째죠. 연결 살수 설비인데요. 개요는 지하층과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소방대의 진입 및 활동이 곤란하게 돼요. 소방차를 이용하여 살수 소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뭐 지상의 가스 시설에 대한 탱크 냉각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연결 살수 설비요. 주요 구성 요소는요. 송수구, 배관, 헤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송수구는 역시 앞에 나와 있었던 연결 송수관 설비처럼 소방차에서 소화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이렇게 구조물에 설치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고요. 배관은 관이죠. 그다음에 헤드는 연결살수 설비 전용 헤드, 개방형인 경우에는 전용 헤드를 쓰고요. 스프링클러 헤드 두 가지를 사용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개념도는요. 개통도를 보시면 연결살수 설비는 이렇죠. 기존의 건축물 내에 이렇게 뭐 건축물도 있고 뭐 지하구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건축물, 소방 대상물 내에 배관과 이런 헤드를 연결해 놓고요. 송수구를 통해서 소방차가 물을 공급해주면 이렇게 화재가 발생된 곳으로 물이 방사돼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바로 연결살수 설비이고요. 본격적인 소화활동에 필요한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도, 개통도 이렇게 잘 보시면 이해하시겠죠? 네. 소화활동 설비 세 번째, 제연 설비가 되겠습니다. 제연 설비는요, 연기의 이동을 제어하여 소방대의 소화 및 구조 활동을 돕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소화 활동 설비 중에 하나죠. 연기를 제어해서 소화 활동을 하기 위한 소방대를 돕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화재실 또는 피난 경로의 연기 이동을 제어하여 인명을 보호해주는 설비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연 설비가 피난 설비,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실자들의 피난 활동, 연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피난 설비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직은 그 정도 그렇게 되면 일단은 좋겠죠. 하지만 현재는 소활동 설비로 되어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기의 이동 특성, 연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연기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연기의 이동 특성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연기는 부력에 의해서 이동을 하고요. 뜨거워지면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연기의 부력. 굴뚝 효과는요. 상승 또는 하락하는 효과인데요. 굴뚝 효과, 연돌 효과, 스택 이펙트라고 하죠. 건축물의 높이차와 건축물 내외부의 온도차, 그리고 건축물의 기밀도, 외부와 내부에 얼마만큼 바람이 이런 연기나 이런 유체가 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기밀도라 그러죠. 그런 것 등등등의 효과를 통해서 굴뚝 효과가 커질 수도 있고요, 낮아질 수도 있고요. 연기가 위로 상승할 수도 있고 아래로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다 연기는 뜨거워지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우리 소방 연소에서는 연소나 우리 화재에서는 좀 상승하는 효과가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유체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온도차로 인해서 뭐 겨울철은 아무래도 상승 기류가 있고요. 여름에는 하강 기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팽창. 이게 뜨거운 열기류에 의해서 연기는 이제 팽창하죠. 훨씬. 뭐 수증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 10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가 되는 데는 뭐 1600, 1650배 뭐 이렇게 팽창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팽창된다라는 것도 연기의 특성이고요. 그다음에 바람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외부의 바람이라든지 뭐 내부에도 뭐 바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에 의한 그다음에 환기설비. 환기설비에 의해서 강제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방화구역이 되어 있으면 그 방화구역 내에서는 연기가 그 안에서만 연기가 이동하지 방화구역을 넘어가서는 이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방화구역을 연결되어 있는 것은 환기 덕트죠. 환기설비의 덕트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흡입이 되어 다른 곳을 전혀 화재실이 아닌 곳을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환기 설비에 의한 강제 대류도 있을 수 있고요. 강제 흐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피스톤 효과, 피스톤 이펙트라고 하는 보통 우리 그 엘리베이터, 승강기죠. 승강기의 승강로에 보시면 그쪽으로 연기가 유입이 됐으면 원래는 굴뚝 효과에 의해서 예를 들어 대부분의 연기들이 상승을 하는 게 기준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설계를 했다면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해서 거꾸로 아래로 밀어뜨려서 화재는 5층에서 났는데 연기는 3층으로도 혹은 1층으로도 내려올 수 있는 효과가 이제 피스톤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특성 등으로 인해서 수직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방염풍속이라든지 차압, 그리고 희석, 배출 등으로 제어하는 게 제연 설비의 기본 원칙, 그다음 원리가 되겠습니다. 제연 설비는 우리 NFSC 국가 화재 안전 기준에서 두 가지의 방식이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차압으로 인한 우리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 설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실 제연 설비가 이제 크게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먼저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 설비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압 기준입니다. 제연구역과 그 다음에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 차압은 40파스칼이다. 옥내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근데 대개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2.5파스칼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 차압이라는 것은 압력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렇게 흐름이 발생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압력을 높여주면 연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에서 나온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실, 우리가 보통은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되는데요. 보호해야 되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 소방대가 진입을 하기 위해서 혹은 대기 장소로서 그런 거점의 역할을 하는 곳은 이런 계단으로 우리가 소방대가 진입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승강기에 의해서 비상용 승강기 앞에 있는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은 차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속실 제연 설비는 그런 곳을 압력을 높여서 연기가 그쪽으로 투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단실과 계단 부속실을 제연해 주는 게 바로 이런 부속실 제연 설비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차압 압력이 더 높아야 되겠죠. 압력이 화재실보다 12.5파스칼, 40파스칼 이상 높아야만 되는데요. 또 너무 높으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압력이 너무 세면 문에 가해지는 이러한 압력이 너무 커져서 문이 안 열려줄 수 있습니다.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70% 이상도 기억해. 일시적으로 문이 피난을 한다던가 그러면 일시적으로 문이 개방되면 차압이 깨지겠죠. 압력의 차이가 깨질 수 있는 같아질 수. 문이 결국 열린 상태를 유지되면 압력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방화문이 항상 연기까지도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연이라는 건 방화문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방화문이 으로 인해서 잠시 열렸으면 차압이 안 깨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 제연하는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에는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5파스칼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 설비에서는요, 방염풍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염풍속이라고 하는 건 옥내에서 피난을 위해 출입문을 일시적으로 개방한 경우 제연구역 내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류로, 즉 방염풍속을 유지하여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연구역,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단실이나 부속실이겠죠. 이쪽으로 사람이 나가기 위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연기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방염풍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그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되겠죠. 그 기준이 너무 세도 안 되고요. 또 너무 약하면 안 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실 및 그 부속실 동시에 제한하는 것 또는 계단실만 단독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방염풍속이 0.5 m/s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단독 제한하는 경우에는 0.7 이상이죠. 옥내가 거실인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부속실 또는 승강장에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 된 구조인 경우에는 0.5 m/s가 되겠습니다. 네, 방염풍속은 0.5m/s라는 것을 그 이상이라는 것을 이해해 두시고요. 한 가지 예외적으로 부속실 또는 승강장에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에는 0.7 m/s 이상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실은 화재실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완충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방염풍속이 더 필요하니까 0.7 m/s 이상이어야 되겠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한 설비에서 세 번째, 과압 방지 기준입니다. 과압 방지 장치는 제한구역의 압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풍량을 제외한 나머지 풍량, 그러니까 과압입니다. 과압.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풍량은 아까 12.5파스칼이라든지 방염풍속 0.5 m/s 이상만 필요한데요. 그 이상이 있게 되면 과압이 발생돼서 심하게는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과압을 외부로 다른 옥내 또는 옥외로 배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압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거실 제한 설비입니다. 거실 제한. 거실은 화재가 발생하는 화재실이므로 해당 화재실에서 연기 열기를 직접 배출시켜야 하므로 급기와 배기를 동시에 실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급기 송풍기와 배기 송풍기가 동시에 필요하며 배출시킨 배기량 이상으로 급기를 하여 피난과 소화 활동,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게 거실 제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거실 제한 설비도요, 굉장히 많은 그런 기준과 또 기술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간단한 우리 소방 안전관리론이니까요. 간단한 그러한 기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소활동 설비의 네 번째는요, 비상 콘센트 설비입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는 화재 시 소방대의 조명장치, 파괴기구 등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비상전원 설비로서 소방대의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원이 필요한 소방대의 기구가 좀 있겠죠. 대부분이 조명장치라고 하는데요. 조명장치와 기타 이런 파괴기구 등이 전원이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비상전원으로서 사용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그래서 건물 내에 미리 설치해 놓죠. 자, 그 설치 기준은요. 전원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어야 한다. 주 배전반으로부터 전용 회로로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분기하는 경우는 분기용 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하고요.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합니다. 그렇죠? 풀박스는 방총 도장한 것으로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해야 된다. 열에 좀 견디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고요. 전원은 회로당 콘센트는 10개 이하일 것. 그래서 한 회로당 콘센트는 10개 이하여야 된다. 10개가 넘어가면 별도의 회로를 또 구성해 줘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상교류 220V, 220V입니다. 그 전에 이제 380V도 있었는데요. 380V는 소방대의 그러한 기구는 사용하는 게 없다고 해서 이게 220V로 바뀌었고요. 1.5 kVA, 용량이 1.5 kVA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접지형 2급 플러그 접속기를 사용한다는 내용, 기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소활동 설비 다섯 번째, 무선통신 보조 설비가 되겠습니다. 지하 또는 터널 속에는 전파가 전파가 현저하게 감쇄되어서 통신이 어렵죠. 그런데 소방대는 상호 간의 무선통신이 필요합니다. 서로 간의 정보도 전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소방대장에게도 지휘부에도 알려줘야 되고, 지휘부는 또
화재의 전이 현상이라든지 이런 명령을 또 전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구조자의 위치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서로 간의 정보가 원활하게 가야 되는데 뭐 통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유선 통신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무선 통신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건축물 내에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치된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이용해서 소방대가 원활하게 무선 통신을 상호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구성 요소로는요. 전송장치가 있습니다. 전송장치는 이제 케이블로 전송을 하는데요. 고주파 전송 선로라고도 합니다. 동축 케이블과 누설 동축 케이블을 쓰는데요. 동축 케이블은 중공으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가 비어 있는 그런 동선입니다. 중공 동선이라고 하죠. 가운데가 비어 있는 동선으로서 고주파 전류를 흘려보내서 우리가 통신하기에 용이하도록 하는 그런 설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누설 동축 케이블은요. 똑같은 동축 케이블인데 거기에 누설될 수 있도록 케이블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테나선 같은 거예요. 이제 긴데 안테나선으로 이러한 그 통신이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누설 동축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무반사 종당 저항은요. 우리가 전파가 이렇게 흘러나가면 어떤 이제 전선도 끝이 있겠죠. 이런 누설 동축 케이블에 보통 쓰는데요. 누설 동축 케이블의 맨 끝에 말단이 있을 수 있는 그게 종단이라고 하는데 그 종단까지 가면 반사가 돼서 오는 또 파가 있어요. 이 파가 서로 부딪혀서 송신 효율이 떨어집니다. 노이즈 현상이라고 하죠. 이런 게 돼서 원활한 통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의 끝부분에 설치하는 저항이 되겠습니다. 50옴으로 쓰고 있는데 소방에서는 50옴을 쓰고 있습니다. 50옴의 무반사 종단 저항을 쓰게 되면 튕겨나와서 반사되는 그런 반대파가 없어져요. 그래서 노이즈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반사 종단 저항, 더미 로드라고 하는 무반사 종단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안테나 공중선은 이제 공중도체죠. 안테나 우리가 알고 있는 안테나 방식이 되겠습니다. 구성 요소 네 번째요. 분배기 등을 보시면요. 분배기는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 분배를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균등하게 신호를 분배하는 그런 장치고요. 분파기는 서로 다른 주파수에 합성된 신호를 분리합니다. 서로 다른 주파수를 분리하는 데 쓰는 게 분파기고요. 그래서 분배기와 분파기를 좀 혼동하지 않도록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혼합기는요. 2개 이상의 입력 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하는 장치고요. 증폭기는 약한 신호를 증폭해서 받아들이거나 보내는 걸 우리가 증폭기라고 합니다. 무선기기 접속 단자는요. 무선기기를 접속하는 단자로 접속용 케이블을 사용하여 접속 단자와 무선기 간에 상호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선기기 접속 단자함 안에 들어있는 접속 단자죠. 그래서 우리 무전기를 이렇게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접속해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무선기기 접속 단자가 되겠습니다. 설비 방식은요.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설비 방식은 누설 동축 케이블 방식과 공중선 방식이 있고요. 2개를 혼합해서 쓰는 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누설 동축 케이블 방식은 케이블을 약 4m 간격으로 천정에 이렇게 매달아서 쭉 써서 그게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고요. 터널, 지하철 등 폭이 좁고 긴 지하가나 건축물 내부에 적합하고 전파가 균일하고 광범위하게 방사가 됩니다. 케이블이 노출되어 있어서 유지 보수가 좀 용이하죠. 하지만 좀 미관상 보기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단점이 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중성 방식은요. 동축 케이블과 공중선, 안테나를 조합해서 쓰는 거고요. 대강당이라든지 극장 이런 곳에 좀 적합한 게 되겠습니다. 미관상 좀 깨끗한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설 동축 케이블 및 공중선 방식은 두 가지를 혼용해서요. 장점을 잘 이용하면 되겠죠. 네. 무선 통신 보조 설비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요. 소활동 설비의 마지막 연소 방지 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력 통신용의 지하구 화재 발생 시 출동한 소방차가 지상의 송수구를 통하여 송수와의 방수헤드로 살수되는 것으로서 케이블 등의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앞에서 나온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도 좀 비슷할 수 있다는 개념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뭐 연결 살수 설비라든지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도 비슷하지만 얘는 이 연소 방지 설비는요 전력 또는 통신용 지하구 화재 발생 시에 주로 쓰인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주요 구성 요소로는 송수구 배관 방수 헤드가 쓰이고 있습니다. 송수구는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서 소방차하고 연결하는 그러한 기구가 되겠고요. 배관은 급수 배관, 수평 주행 배관, 교차 배관, 가지 배관, 뭐 스프링클러 배관하고 뭐 비슷하겠죠. 방수 헤드는 연소 방지 설비용 전용 헤드가 있고요. 또 스프링클러 헤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화 용수 설비와 소화 활동 설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